메인주에 있는 스털링은 영화 세트장 같은 대학 도시였다. 흰색 목조집들과 수백 그루의 단풍나무, 낮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잔디밭들이 특히 그랬다. 어떤 동네는 근사했고 다른 동네는 더 근사했다. 변두리 동네들은 문자 그대로 변두리에 있었다. 도시 가장자리까지 차를 몰고 가야 페인트가 벗겨진 벽이나 엉망으로 방치된 앞들이 있는 집을 볼 수 있었다. 교수가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집들은 한결같이 안전하고 온화하며 부유한 분위기를 풍겼고 거기서부터 세상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듯 했다. 교수 중에는 여자들이 있었고 캠퍼스에는 흑인들이 있었으며 이혼도 흔한 곳이지만 극심하고 뿌리 깊은 보수성이 분위기를 지배했다. 남편은 일하고 아내는 육아를 하는 세상의 정치적 견해들이 비현실적인 관념으로 변해버리는 동네의 보수성이었다. 나는 그해 문예창작 프로그램에 유일하게 초청된 작가였고 내 정체성 가운데 그곳의 종신 교수들과 쉽게 친해지게 해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여자이고 뉴요커이며 주로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던 반면 그들은 스타일링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남자들이자 글을 쓰더라도 드물게만 쓰며 학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래도 그들은 알고 보니 술을 많이 마시는 패거리여서 그들 한가운데 등장한 이방인을 기꺼이 환영해 주기는 했다. 금요일 오후 4시마다 작가들은 캠퍼스를 나서면 바로 있는 단골 호텔바에 모였는데 그때마다 그들 중 누군가가 내 사무실에 들러 올 거지 꼬마야? 하고 묻곤 했다. 그 말투는 그들이 받아들인 스타일의 일부였다. 술을 엄청나게 마셔대고 터프가이 말투를 쓰고 빈정거리며 권태를 표현하는 일종의 시대착오적인 스타일. 1980년대 미국의 대학 캠퍼스가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나 나올 법한 것이었지만 사는 곳에서 자신을 분리하기 위해 이 남자들이 가진 수단이었다. 나는 곧 그들이 금요일 오후마다 모이는 이유가 버림받은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국외로 추방된 사람들처럼 격렬한 분노를 토해내기 위해서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 대해 그토록 난폭하게 열변을 토하며 경멸을 표출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인간들을 가르치며 살아왔다고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헐뜯기 시작하자 경멸 어린 어휘들은 훨씬 더 풍부해졌다. 문예창작 프로그램의 한 남자 작가는 금요일 오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서 눈에 띄었는데 고든 콜이라는 소설가였다. 보아하니 고든과 스탠리 멀린, 금요일 오후에 항상 참석하는 작가였다. 그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런 지 몇 년은 된 듯했다. 고든이 참석하는 곳에는 스탠리가 나타나지 않았고 스탠리가 주된 역할을 하는 자리에는 고든이 반드시 불참했다. 두 남자 사이의 불화는 창작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강의를 배정할지 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었다. 스탠리는 글쓰기를 배운 학생이라면 시와 소설, 논픽션 등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고 했고 고든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이제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한 사람이 왜 결코 쓸 일이 없을 에세이 쓰는 법을 배우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인가. 몇 년이 지나 이 철학 차이를 두고 두 남자는 심하게 부딪혔고 너무도 굳건한 교착 상태에 도달한 나머지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말을 건네거나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함께 앉아있지도 않게 되었다. 그 두 사람의 지성과 폭넓은 세계관 그리고 문학적 열정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여러 차례 깊은 인상을 받아왔던 내게는 그런 반목이 그 깊이와 집요함이 곤혹스럽게 느껴졌다. 상대방의 지성에 기쁨이 되는 일을 거부당하다니 서로에게 얼마나 딱한 일인가. 나는 종종 생각했다. 프로그램의 고든과 스탠리 두 사람만큼 책과 글쓰기에 대해 자유롭고 생생하게 의견을 펼치는 사람은 없었다.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큰 소리로 말하는 일을 그들만큼 즐기지 않았다. 둘 중 한 명과 커피를 마실 때면 내 마음은 고차원적인 대화가 주는 즐거움에 힘입어 하나부터 10까지 필연적으로 따뜻해졌다. 그런데도 두 사람 모두 내게는 그토록 쉽게 해주었던 그 일을
서로에게는 해줄 수 없었다. 그들에게 상대방이 말하는 문장은 고통으로 다가왔고 그 뒤에는 상처로 남았다. 한쪽에게 다른 쪽을 언급하면 눈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곧바로 가면처럼 굳어졌다. 두 사람 모두 그 가면 뒤에 숨으면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스탠리 멀리는 내가 기억하기로 괴팍한 구식 노인네 같은 방식으로 글쓰기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글쓰기를 신성하게 여기는 그는 종종 여학생들을 울렸다. 그는 뛰어났지만 세상 물정을 몰랐고 오만했으며 학생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읊조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작가는 자기 살점을 뜯어내야 해. 고통에 자신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그 괴로움에 말이야. 그렇게 쓰라리게 살점을 뜯어냈다는 걸 독자가 느껴야만 해. 그런 다음 갑자기 미사여구를 내려놓고는 권위가 묻어나는 직설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좋은 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페이지마다 생생함이 느껴진다는 것. 작가가 무언가를 발견하는 항해를 하고 있다고 독자가 설득된다는 것이지. 이런 목소리로 말할 때면 스탠리는 누구에게나 본보기가 되었다. 하지만 스탠리가 여학생들만 울린 건 아니었다. 스털링이에서 30년을 보내는 동안 그는 마주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같은 행동을 했다. 그의 지성은 강철 덫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특유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격려해 빠른 속도로 마음을 터놓게 만들었다. 그가 날카로운 호기심을 드러내며 수많은 질문을 퍼부으면 누구든 겨우 몇 분 만에 자랑스레 자기 얘기를 털어놓곤 했다. 그러면 스탠리는 그 사람의 작업이나 주장이나 성격 속 결함을 찾아내서는 공격하려고 죄어들었다. 상대방은 빠른 속도로 바보짓을 했다고 느끼게 되곤 했다. 말을 하고 또 한 끝에 스스로 목을 매달고 싶어져 버리는 것이었다. 스탠리에게는 독창적인 지성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었다. 그 힘은 놀랄 만큼 부정적인 정신과 짝지어져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에 쾌락에 이끌려 다가갔다가 그의 논평에 담긴 악의의 상처를 받았고 그런 말을 더 들으러 그에게 돌아가는 자신에게 놀라곤 했다. 물론 결국에는 다들 그 폄하하는 혀로부터 영리하지만 경멸 가득한 지성으로부터 혹평을 퍼부어 모든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욕구로부터 등을 돌렸다. 오래지 않아 남자들 모두와 여자들 대부분이 스스로를 너무도 무능한 인간이라고 느끼며 스탠리에게서 멀어졌고 더 이상 그를 찾지 않게 되었다. 스탠리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가 자신의 고립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그의 화려한 조소 뒤에는 엄청난 양의 수동성이 숨어 있었다. 스탠리 멀리는 방이 정전되면 계속 어둠 속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었다. 아침에 집을 나섰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난 걸 발견하면 몸을 돌려 들어가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이었고 여자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없으니 떠나겠다고 말하면 나가는 길에 있지 말고 문을 닫아달라고 대꾸하는 사람이었다. 스탠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나 같은 사람이 동네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게 전부였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용해버린 뒤였으니까.